네, 반갑습니다. 고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몽항쟁 부분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 고려는 계속해서 전쟁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거란, 여진, 그 다음 이제 마지막 끝판왕, 최종 보스, 몽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몽골과의 접촉은 첫 만남은 꽤 괜찮았습니다. 그러니까 13세기 칭기즈칸이 부족을 통일하게 되면서 금을 치잖아요. 그래서 금이 이제 쫓겨 밀려나게 됐고, 근데 그 금의 지배하에 있던 거란족이 몽골군에 쫓겨서 고려로 들어오는 국경을 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걸 이제 강동성 전투라고 하는데요. 그때 몽골과 고려가 연합을 해서 같이 이제 무찌르는, 그래서 첫 만남은 연합을 해서 공동의 적을 무찌르는, 중요한 성과를 올렸는데, 그 뒤로 이제 몽골과 외교 관계를 처음으로 맺게 되거든요. 근데 이 외교 사절로 왔던 사신이 너무 고려를 개무시합니다. 그러니까 고려를 마치 복속국처럼 되게 취급하는, 뭐 그럴 수밖에 없죠. 몽골은 엄청난 이미 대제국으로 발전해 가고 있는 상황이었고, 고려를 아주 낮게 본 거죠. 자, 그러면서 어찌 보면 고려가 같이 연합해서 대치한 거고, 그런 건데, 몽골이 마치 자기들이 대단하게 고려를 도와준 양 막대한 공물을 요구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자, 그런 것 때문에 고려 입장에서 너무나도 좀 몽골에 대해서 안 좋은 마음을 품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마침 몽골 사신이 이 국경을 넘어가다가 피살을 당합니다. 당시 몽골 사신이 저고여라고 하는 애였는데요. 그래서 피살을 당했고, 그걸 구실로 삼아서 몽골이 침략을 해오게 되면서 우리도 몽골과 아주 오랫동안 전쟁을 이어가게 되는데, 근데 이게 참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당시에 고려는 아니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근데 아니라고 했는데 이 죽인 애들이 고려군 복장을 입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되게 애매한 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고려 애들이 빡쳐가지고 근데 저 사신놈 내가 때려 죽여야겠다 이렇게 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거란 애들이 이 몽골과 이제 이간질 시키려고 고려군 복장을 하고 죽였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자,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 몽골 애들이 그렇게까지 했을진 잘 모르겠지만 뭔가 쳐들어갈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뭐 이렇게 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뭐 그래서 누가 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상황인데, 일단은 어쨌든 중요한 사실은 몽골 사신이 고려에 왔는데 고려 안에서 죽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봐도 고려가 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침략을 당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칭기즈칸이죠. 자, 그래서 이제 고려랑 몽골이랑 아주 오랫동안 전쟁이 이루어지는데, 자, 1차, 뭐 2차 이런 얘기는 굳이 하지 않을 거고요. 그냥 간단하게 보면 처음 쳐들어왔을 때 기주성 전투에서 박서가 아주 처절하게 좀 막아냅니다. 그래서 몽골군의 침입을 격퇴를 했고요. 근데 고려 정부에서는 대대적으로 전쟁을 준비하자라는 생각으로 강화도로 천도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인데, 왜 강화도인가라고 생각을 했을 때, 강화도는 뭐 내륙에서 그렇게 멀지 않는 하지만 큰 섬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몽골 애들이 일단 해전에 약하다라는 그런 뭐 고려군의 이점이 있었고, 그리고 조언을 통해서 얼마든지 세금 수치가 가능한 곳이었거든요. 강화도가. 그래서 이쪽으로 옮겨갔다라고 보고요. 실제로는 전쟁을 준비한다고 하면서 지배층만 도망을 간 것이고요. 그래서 당시 대륙에는 그냥 일반 백성들을 다 버려두고 온 상태였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대몽항쟁 때 거의 100만 명 가까이 죽거든요.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특히나 많은 하층민들이 피해를 입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이 내륙에 남아있는 버려진 이 백성들이 오히려 그렇게 차별받던 하층민들이 정말 열심히 싸워서 몽골군을 막 물리치는 성과를 올리기도 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처인성 전투라고, 이 김윤우라는 사람은 아주 특이한 사람이에요. 스님입니다. 스님인데 당시 이제 처인성에서 처인 부곡민들, 우리 향소 부곡할 때 그 부곡이에요. 그래서 차별받던, 천대받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같이 열심히 싸워가지고 몽골군 사령관이었던 살리타를 사살하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스님이 활 쏴서 살리타를 죽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몽골군에서 대단하게 잘 싸우는 사람이고 엄청난 장군 중에 한 명인데, 그러니까 사령관이겠죠. 그런 사람인데 고려 스님한테 활 맞아 죽습니다. 참 말도 안 되죠. 자, 그런 김윤우가 그 공을 인정받아 이번에는 장군이 돼서 돌아옵니다. 그래서 충주성에서 이번에는 아예 진짜 대놓고 하층민인 노비들과 함께 몽골군을 격퇴를 해요. 요게 어찌 보면 김윤우가 머리를 잘 쓴 게 노비 문서를 불태웁니다. 그래서 너희 이제 해방됐으니까 해방시켜 줄 테니까 열심히 싸워 이기자 해가지고 이 전 사기를 막 붙돋은 다음에 몽골군을 격퇴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또 벌어져요. 자, 그리고 이제 팔만대장경을 제작을 하는데 이게 참 웃긴 얘기죠. 그러니까 팔만대장경이라고 하는 건 우리 역사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문화재 중에 하나입니다. 문화유산 중에 하나인데 이걸 만들면 몽골을 물리칠 수 있다는 종교적 염원을 담아서 만들었거든요. 이걸 만든다고 해서 사실 몽골이 물러가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 아닌데 그냥 뭐 의식적인 뭐 세레모니 같은 거였다라고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만드는데 굉장히 많은 돈도 들고 하는데 제 생각엔 좀 그래요. 그러니까 강화도로 이제 도망가서 지배층은 그 안에서 굉장히 문화적으로 발달하기도 하고 여러 사치도 누리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세금 그 전쟁 통해 백성들 다 버리고 도망가서 세금 열심히 걷어가지고 자기들 누릴 건 다 누리고, 그리고 팔만대장경이라고 하는 문화재를 또 엄청난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들기도 하고, 참 뭐 물론 중요한 문화재지만 당시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게 과연 쓸모 있는 일이었을까라는 점에서는 잘 모르겠네요. 자, 그 다음 몽골과 끝까지 항전하겠다고 했던 이 최씨 무신 정권이 결국 붕괴되죠. 이 최씨 무신 정권은 4대 60여 년간 이어졌죠. 최충원, 최우, 그리고 최항, 최의 이렇게까지 이어지는데 자신들의 이제 노비였던 이 김준이라고 하는 애한테 살해를 당하면서 최씨 무신 정권은 무너졌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김준은 또 자기 부하였던 임년, 그리고 임년은 또 자기 아들였던 임유무, 이런 식으로 계속 자기들끼리 뭐 서로 죽이고 하면서 결국은 붕괴되게 됐고, 근데 요 무신 정권이 붕괴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또 백성들의 민심을 잃었다는 거죠. 그래서 과중한 세금 수치, 그리고 어려운 외면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걸 좀 볼 수 있겠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무너지면서 다시 이제 개경으로 한도를 결정하게 됩니다. 항복한 거죠. 근데 요거 끝까지 거부했던, 그래서 끝까지 싸우겠다라면서 항전했던 애들이 삼별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진도, 제주도로 이동하면서 항전을 했습니다. 하지만 고려 정부와 몽골 연합군에 의해서 진압이 되는, 어찌 보면 이것도 동족상잔의 비극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참 아이러니하게도 삼별초는 몽골 애들에게 맞서서 싸우려고 했던 애들인데, 그런 애들을 고려 정부랑 몽골 연합군이 같이 진압을 하는 아주 참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자, 전쟁의 결과로 고려의 국력은 너무나도 떨어지게 됐고요. 그리고 나라의 자존심도 엄청나게 많이 잃었겠죠. 농토가 당연히 항폐화됐을 거고요. 인명 피해도 아까 얘기했지만 한 100만 명 가까이 됐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 많은 문화재들이 소실됐고요. 불타 없어졌다는 얘기입니다. 항룡사 구축 목탑, 나무니까. 그리고 초조대장경. 그러니까 초조대장경이 진작에 있었거든요. 대장경이 처음 만든 대장경이 있었는데 이게 불타 없어지면서 결국 팔만대장경을 다시 만든 거죠. 그래서 제조대장경이라고도 하는데 자, 그다음 원간섭기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원이 내정 간섭을 실제적으로 하게 되고요. 뭐 간섭기라서 우리가 점령당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실제적으로 우리의 영토를 뺏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서경 지역에 동령부를 설치했고요. 화주 지방에 쌍성 총감부, 그리고 제주의 탐라 총감부 이런 거 설치하면서 군사행정 기관 같은 거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2학년 때 배웠던 도호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애들인데 그래서 이 지역에 자기들 영토를 직접 차지하게 되면서 직접 지배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자, 그리고 일본 원은 이제 고려는 정리가 됐고 마지막 나온 게 이제 일본이었어요. 그래서 일본까지도 이제 정벌하려고 준비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만든 기구가 바로 정동행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행성이라고 하는 게 몽골에서 말하는 기구 같은 뜻이고요. 정동이라고 하는 말이 동쪽을 정벌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동쪽을 정벌하기 위한, 그러니까 일본을 정벌하기 위한 기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설치해가지고 실제적으로 고려에 많은 물자를 요구하기도 하고 또 실제로 군대도 동원되고 배 만드는 기술이 이제 몽골 애들보단 당연히 고려가 좋았으니까 고려에게 배 만들어 달라고 막 해가지고 결국 두 차례나 원정을 가요. 근데 1차 도 그렇고 2차 때도 신풍이라고 하는 거에 태풍이죠. 태풍. 신의 바람. 태풍 때문에 실패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일본 애들이 이거 신의 바람 때문에 살았어 해서 요걸 이제 카미가제라고 하죠. 카미가제. 자, 그러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내정 간섭을 당했던 게 고려의 지위가 격화됩니다. 그러니까 황제라고 한 호칭을 이제 못 써요. 이제는 그냥 왕으로, 이제 황제 밑에 왕으로 존재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고려의 왕과 원의 공주가 혼인을 해야만 고려 왕으로 이제 임명을 해주는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앞으로 고려 왕들은 충 무슨 왕 이런 이제 명칭을 써야만 했죠. 그러니까 원나라 황실에 충성하는 왕이다 이런 뜻입니다. 무슨 충선황, 뭐 충여랑, 뭐 충무슨 왕 이런 식으로 이름이 됐고요. 왕자는 원나라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원의 문화를 자연스럽게 습득하도록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요. 여러 가지 관제나 이런 것들도 다 격화되게 됩니다. 자, 거기에 사회적으로도 백성들이 과도한 이제 곡물 를 바쳐야만 했기 때문에 이거 다 세금이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의 고통이 너무나도 심했고 거기에 이제 공녀까지, 그러니까 일반 처녀들까지 다 데려갔습니다. 그래서 조혼 풍습이 생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죠. 그런데 어쨌든 문물 교류가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고려에는 몽골식 풍습이라는 몽골풍이 유행하게 되었고 또 역으로 몽골에서는 고려 양식이라고 해서 고려양이라고 하는 게 서로 유행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뭔가 새로운 거에 대한 사람들이 끌림이 있나 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의 전통 술이라고 하는 소주 이런 것도 몽골에서 넘어왔고요. 그리고 뭐 연지, 곤지, 마누라 뭐 이런 호칭, 그리고 수라 뭐 그리고 이런 것들 여러 뭐 무슨 장사치 치 하는 이런 단어들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 몽골의 영향을 아주 많이 받았습니다. 생각보다 고기만두 이런 것도 몽골에서 넘어오기도 하고요. 자, 소주 만드는 거예요. 여기 고기만두.
자, 그리고 일제강점기에 친일파가 있다면 원간석계에는 원나라에 붙은 애들, 친원파들이 존재하죠. 그런 애들을 건문세족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원의 세력을 배경으로 성장한 애들입니다. 그러니까 친원파 세력이고 다른 이제 문벌 귀족이나 이런 애들보다는 신분적으로는 굉장히 좀 떨어지고 그래서 격이 좀 떨어진 애들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들이 별거 아닌데 원나라에 잘 보이면 출세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뭐 매를 잘 키워서 이제 되는 경우도 있었고 뭐 몽골어 잘한다고 해서 갑자기 출세한 경우도 있고 이런 것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친원파들이 되게 득세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얘들이 이제 주요 관직을 차지하면서 권력을 독점하면서 정치를 개판으로 만들고 거기에 가장 심각했던 건 대농장이라고 하는 걸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 역사에서 농장이라고 하는 건 사유지 같은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농장 만들면서 일반 백성들의 토지를 뺏기도 했고 그러는 과정에서 신분 포기하게 만들어서 노비로 만든다거나 이런 것들이 워낙 많았거든요. 그래서 국가 입장에서는 점점점 국가 재정이 궁핍되고 이런 모습이 나타났다. 자, 그래서 그걸 개혁해 보고자 했던 인물이 바로 공민왕이란 사람인데 우리는 맨날 쌍화점에 뭐 BL 이런 것만 생각을 하지만 공민왕은 사실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중요한 업적이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공민왕이 개혁 정치를 할 수 있었던 배경 중에 하나는 당시 시대 상황이 아주 잘 맞았어요. 그러니까 원명 교체기였습니다. 원이 좀 약화되고 한족 반란, 그러니까 홍건적이 득세하던 시절이었고 결국 명나라가 들어서는 그쯤 시기예요. 그래서 공민왕이 원나라에 반대하는 반원 정책을 추진할 수 있었고요. 당시 이제 기황후 이 공료로 갔다가 이 원나라 황실의 황후까지 올랐던 대단한 인물, 기황후의 오빠였던 기철이 고려에 와서 왕보다 더 높은 존재로 굉장히 까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애들이 너무나도 문제가 많았는데 이런 애들을 싹 제거하고 그리고 몽골풍을 금지합니다. 변발이나 이런 것들 못하겠고요. 다음 정동행성에 내정 간섭을 많이 했는데 그걸 좀 축소시켰고 그리고 쌍성 총간부를 공격을 해서 실제 철령 이북의 땅을 회복하게 됐던 그런 인물입니다. 공민왕의 업적이 굉장해요. 자, 그리고 요것뿐만이 아니라 내정개혁도 이루어졌는데 전민변종도감이라고 해서 밭전자에 백성민자에 밭굴변자에 발을 정자입니다. 그러니까 토지랑 백성을 바르게 돌려놓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당시 신돈이라고 하는 스님을 등용을 해서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하게 한 다음에 농장을 혁파해요. 그리고 양인을 해방시켰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건문세족이 불법적으로 빼앗은 토지를 원래의 주인에게 돌려주게 했고요. 그리고 불법적으로 노비로 만든 자들을 원래의 신분으로 돌려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엄청난 개혁 내용이 있고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건문세족을 꾹꾹꾹 찍어 누르고 왕권을 굉장히 높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학교육 이런 것들을 강화하게 되면서 성균관을 개편했고요. 새롭게 인재를 육성을 합니다. 그래서 건문세족을 견제하려면 새로운 정치 세력이 필요로 하잖아요. 그래서 이때 키운 인재들이 나중에 신진사대부로 점점점 발전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이 신진사대부가 성장한 배경 중에 하나는 이 공민왕 때 성균관을 개편하여 인재를 육성한 이 부분도 굉장히 커요. 자, 근데 건문세족 입장에서는 이 전민변종도감이라고 하는 건 너무나도 아주 기분 나쁜 거죠. 그래서 굉장히 반발이 심했고, 그래서 이 추진했던 신돈도 제거하고 왕까지 죽여버립니다. 시해해버려요. 그래서 결국은 실패를 했던 모습입니다. 자, 어쨌든 공민왕 때 성균관을 정비하고 유교 교육을 강화하게 되면서 신진사대부들이 성장을 하게 됐고요. 이 신진사대부의 뿌리를 보자면 고려 말 때 이제 유학자들, 그러니까 뭐 안양이 처음 이제 고려에
이 성리학이라는 걸 소개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제 만건당이라는 곳에서 이제 이재현이나 이런 사람들이 막 열심히 이제 원나라 학자들이랑 교류하게 되면서 성리학을 배워오거든요. 근데 그런 애들이 제자를 키우게 되면서 뭐 이색 정몽주, 뭐 정도전, 뭐 권근 이런 사람들이 막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신진사대부를 이루게 된 것인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성리학자들이라고 보면 되고, 그래서 과거를 통해서 중앙 관리로 진출해서 유교적인 지식도 갖추고 행정 실무 능력도 있는 굉장히 능력 있는 정치 세력으로 성장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공민왕이 적극적으로 등용을 하게 되면서 개혁 정치의 정치 세력으로 썼고, 그리고 건문세족의 반대 세력으로 건문세족을 열심히 견제하는 역할을 하도록 한 것이죠. 거기에 당시 고려 말 때는 이제 홍건적이라든지 아니면 남쪽은 왜구라든지 여러 이제 이 친입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게 워낙 큰 단위였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굉장히 위기였는데, 이런 전쟁에 활약할 수 있는 건 아무래도 장군들이겠죠. 그래서 무인 세력들 중에서 새롭게 성장한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최영과 이성계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외에도 뭐 화포를 만들고 화약 만들었던 그 최무선이라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리고 박위라는 사람이 스시마 섬을 아예 토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스시마 섬은 우리 역사에서 꽤나 많이 여러 번 토벌을 당했는데 아직까지 여전히 일본 땅으로 남아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고 뭐 대마도 우리 땅 이렇게 우기기에도 좀 그렇죠. 피곤하네요. 자, 그리고 이 고려 말 때 아주 중요한 사건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 원명 교체기였고요. 당시 상황이 이게 끝나게 되면서 결국 이제 명나라가 중국 대륙을 차지하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명이 고려에 되게 무리한 공무를 요구하기도 했고, 또한 옛 쌍성 총감부 지역에다가 자기들이 요 지역을 차지하겠다고 요 지역의 명이 천령위라고 하는 군사행정 기구 같은 걸 설치하면서 자기들이 갖겠다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려 입장에서는 그 공민왕 시절에 아주 어렵게 되찾은 지역이잖아요. 쌍성 총감부 지역이 천령 이북 지역. 그래서 요 지역을 그냥 돌려줄 수가 없죠. 그래서 당시 우왕이랑 채영이 굉장히 반대합니다. 당시 1인자가 채영이었거든요. 그래서 반발하면서 이참에 우리 명도 이제 세워진 지 얼마 안 됐고 아직 혼란스러울 때 요동 우리가 차지해 버립시다 해서 요동 정벌을 추진하게 됐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성계를 총대장으로 삼아서 진출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성계는 사불가론이라고 해서 네 가지 큰 이유를 들면서 요동정벌을 반대했던, 그렇게 격렬하게 반대했던 인물인데 결국 총대장으로 여기 추진 정벌을 하러 가요. 당시 2인자였거든요. 그래서 가다가 저 위화도, 그러니까 압록강을 건너기 전에 있는 조그만 섬이 있어요. 위화도라고. 그쪽에서 국경을 넘지 않고 그냥 고려로 다시 들어와서 수도를 칩니다. 그래서 우왕과 채영을 제거하고 정권을 완전히 장악해 버리게 되죠. 그래서 이성계라는 사람이 쿠데타를 성공을 한 거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정권을 장악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바로 위화도 해군. 자, 그렇게 되면서 요 신진사대부들 사이에서도 좀 분화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대립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색이나 정몽주 같은 사람은 고려 왕조를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온건파죠. 천천히 그대로 유지하면서 개혁을 통해서 나라를 조금씩 점진적으로 바꿔가면 돼 라고 주장했던 사람이고, 급진파였던 정도전 같은 경우는 뭐 조준이나 권근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고려는 이미 썩을 대로 썩었기 때문에 고려 안에서 개혁은 더 이상 변화가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아예 그냥 새로운 왕조를 열어야 된다. 고려를 멸망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 뜻이 아주 잘 맞았던 게 바로 이성계죠. 그래서 이성계랑 정도전이 손을 잡고 나머지 온건파들을 다 제거를 하죠. 정몽주를 죽이고 그래서 조선을 건국하게 됩니다. 물론 이성계가 직접 죽이지 않아요. 물론 이성계는 정몽주를 되게 존경했다고 합니다. 평소에 정몽주가 워낙에 이름 있는 거물이었고 신진사대부 내에서도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함부로 건들 수가 없었는데 이성계의 아주 대단한 아들이 있었죠. 킬방원이 등장하여 정몽주를 대신 제거해 줍니다. 네, 그래서 이 이방원의 하여가 그리고 요 정몽주의 단신가가 아주 유명하죠. 서로 이제 랩 배틀처럼 주고받았는데 뭐 이방원이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우리 같이 얽혀지자 뭐 같이 얽혀서 잘 살아보자 뭐 고려면 어떻고 조선이면 어떻냐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하니까 정몽주가 이 몸이 죽어주고 100번 고쳐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100번 고쳐주고도 절대 변함이 없을 것이다. 일편단심 요거 딱 얘기하니까 아 그럼 죽어. 그래서 철퇴로 내려쳐서 죽였다는 그런 일화가 있죠. 그게 이제 선죽교라고 하는 곳에서 죽였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고려 사회의 모습을 보려고 하는데 요거랑 문화 파트는 다음에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칠게요.